요즘 나 당신을 더 느끼고 싶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30년 넘게 같은 공간에서 살아왔지만 정작 단 한 번도 내 진심을 꺼낸 적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나이에 그런 건 무슨 소리야? 그의 말은 당연하다는 듯 익숙하다는 듯 무심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목 끝까지 차오른 감정이 터질까봐, 한참을 삼킨 말이 울컥 쏟아질까봐. 나는 아직 여자로서 숨 쉬고 싶어요. 그냥 숨만 쉬고 싶진 않거든요. 그는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침묵이 몇 초도 안 됐을 텐데 나에겐 아주 길게 느껴졌다. 지금 말하는 거 진심이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주 오래전부터 참아왔던 진심이야. 그 순간 나는 스스로가 낯설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다. 행복하세요. 무릇 황혼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은자, 올해로 72세입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부끄럽고 조금 외롭고 그리고 아주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와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줄, 그것도 내가 다시 여자라는 걸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5살 연상이었고 공무원이었어요. 당시엔 결혼이 사랑이라기보단 순서 같았어요. 그 나이면 시집 가야지. 주변에 그런 말들에 떠밀리듯 어머니가 골라준 남자와 살게 됐죠. 결혼 초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의는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정하진 않았지만 무례하지도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냥 참고 살면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셋째까지 모두 딸이었죠. 그때부터 남편의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자 하나는 있어야지라며 노골적으로 눈치를 줬고 남편은 점점 더 무뚝뚝해졌습니다. 넷째도 딸이었을 때 나는 기도하듯 5째를 임신했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날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그 이후로 남편은 나를 더 멀리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아이들이 많으니 지친 거겠지. 하지만 그 잠깐은 몇 달이 되었고 몇 년이 되었고 어느새 3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동시에 타인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고 눈을 맞추지도 않았고 심지어 침대는 나중엔 서로 다른 방이 되었어요. 부부니까 함께 있는 거겠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밤이면 혼자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욕실에 혼자 들어가 조용히 눈을 감으면 내가 지금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주 작은 목소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자야. 그 말을 입 밖에 내진 못했지만 내 안에서는 계속 살아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면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허리가 굽고 젊은 날의 탄력은 사라졌지만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손길이 그립고 다정한 눈빛이 보고 싶고 나를 여보가 아니라 은자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가끔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렇게 스스로를 꾸짖고 다시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다림질을 하면서 하루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군요.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 안에서 자꾸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뭐 해먹지였다. 그건 남편을 위한 식사가 아니라 그저 루틴 같은 일이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국을 끓이고 소금을 한 스푼 넣을 때마다 나는 조금씩 내 감정을 지원했다. 밥 먹어. 그 말에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말없이 밥을 먹었다. 우리 사이엔 안부도 관심도 웃음도 없었다. 식탁 위에는 음식만 있었고 감정은 없었다. 나는 늘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다. 엄마라는 이름은 참 고맙고 귀한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 묻혀서 나는 김은자라는 여자를 잊어버렸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남편은 늘 야라고 불렀고 딸들은 엄마, 엄마만 반복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나는 한 번도 여자로 불리지 못한 채 살았다. 폐경이 왔을 때 몸이 변하는 걸 느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 있던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여자는 폐경하면 다 끝이야.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가끔 따뜻한 손길을 꿈꿨고 누군가와 포근히 안고 잠드는 상상을 했다. 그걸 말할 수 없어서 나는 혼자만의 방에서 조용히 울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했다. 요즘도 부부관계 있어? 이 나이엔 그냥 친구처럼 사는 거지 뭐. 나는 늘 웃으며 넘겼다. 응, 뭐 그냥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속으론 정말 다 그런 걸까? 하고 되물었다. 나는 아니었는데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온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말이 없었다.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자고 그게 그의 하루였다. 나는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또 밥을 했다. 그게 나의 하루였다. 우리는 마치 동거인 같았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아무런 접촉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나서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딸 세연이는 미국에 있고, 둘째 세진이는 제주도에서 살고, 아들 준기는 결혼하고 나서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았다. 명절도 그냥 대충 보냈다. 음식을 만들어도 기쁘지 않았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TV만 켜두고 혼자 밥을 먹었다. 그때마다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 한밤중에 혼자 거실에 앉아 혼잣말을 한 적이 있다. 은자야, 너는 행복하니?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눈 밑이 퀭하고 입가에 깊은 주름이 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 말을 입 밖에 내뱉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다.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한 번도 나 자신을 돌본 적이 없었다는 걸. 항상 가족 먼저, 남편 먼저, 아이들 먼저, 그리고 그 뒤에 아주 먼 뒤에야 나가 있었던 걸. 하지만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 불씨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살짝살짝 흔들리며 나를 깨웠다. 그리고 그 바람은 그 사람을 통해 불어오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고향에 다녀오게 되면서 나는 다시 여자로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종구를 다시 만나고 그가 내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던 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언제부터 사라졌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 질문은 나를 아주 오래전으로 데려갔다. 그 시절 나는 그렇게 길들여졌다. 남편과 처음 만난 건 소개 자리였다. 정숙한 여자, 괜찮은 집안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꺼내 본 적조차 없었다. 그저 때가 됐으니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알았다. 그가 내게 처음 건넨 말은 공무원이니까 생활은 걱정 없어요였다. 그걸 듣고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이 정말 웃겨서 웃은 건지 아니면 웃어야 할 것 같아서 웃은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첫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자 어머니는 내게 물었다. 어떠니? 사람 괜찮지? 나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그 대답이 곧 수락이라는 걸? 그때 나는 몰랐다. 결혼 후 남편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정확히는 필요한 말만 하는 남자였다. 국에 소금 좀 덜 넣지. 세탁물 분류는 이렇게 해야지. 애는 이렇게 안으면 허리 나가. 그 말들엔 사랑도 다정도 없었다. 그저 정답지처럼 나열되는 잔소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을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 해석했다. 그땐 그런 걸 사랑의 방식이라고 착각했다. 결혼 초기에 나는 두려움이 많았다. 모든 게 서툴렀고 매일이 실수의 연속 같았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이래서 시집은 어려. 눈치가 좀 빨라야 하는데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치. 그게 결혼 생활의 첫 번째 기술이었다. 남편은 아이가 생기고부터 더 무뚝뚝해졌다. 말수가 줄었고 스킨십은 사라졌고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아이가 울면 왜 저래? 하고 고개를 돌렸고 반찬이 입맛에 안 맞으면 말없이 수저를 내려놨다. 그 말 없는 순간들이 쌓여서 나는 점점 남편을 긴장하게 하는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애가 딸이면 안 된다고 했다. 나는 첫 딸을 안고도 웃지 못했다. 둘째, 셋째까지 딸이었고 그때부터 남편은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는 건 나쁜 아내가 하는 짓 같았다. 시끄럽지 않은 아내, 눈치 빠른 며느리. 그게 내가 배운 역할이었다. 하루하루가 정해진 틀 안에 갇힌 듯 흘렀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챙기고 남편 출근시키고 점심엔 장을 보고 저녁엔 반찬을 하고 아무도 그 수고에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바보같이 뿌듯해했다.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믿었으니까. 어느 날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그녀가 말했다. 은자야, 넌 참 착하게 산다. 나는 그 말이 처음엔 기분 좋았다.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난 후 묘하게 서글퍼졌다. 나는 정말 착한 여자였을까? 아니면 그냥 말 잘 듣는 여자였던 걸까? 돌이켜보면 나는 한 번도 아니요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 결혼하라는 말에 싫어요라고 못했고 아이를 낳으라 했을 때도 무서워요라고 못했고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 서운해요라고 말하지 못했다. 나는 그렇게 길들여졌다. 남들이 보기엔 화목한 가정, 든든한 남편, 아이 많은 다복한 집안일지 몰라도 나는 그 안에서 하나씩 내 감정을 꺼내어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있었다. 내 생각, 내 꿈, 내 욕망. 그 모든 게 쓸모없는 소음처럼 느껴졌던 그 시절. 그땐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때 나는 너무나 조용히, 너무나 순하게 길들여져 있었고 결국 나 없이도 잘 굴러가는 집 안에 부속품이 되어 있었다는 걸. 그렇게 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물건처럼 그저 그 자리에 오래 놓여 있는 집 안의 가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집은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다. 남편은 말없이 신문을 넘겼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나는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 존재로 점점 작아졌다. 그런데 종구를 다시 만나고 그가 내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던 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언제부터 사라졌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 질문은 나를 아주
오래전으로 데려갔다. 그 시절 나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집의 일부였다. 아침이면 식탁이 먼저였고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고 아이들은 각자 등교 준비로 바빴다. 나는 단 한 번도 은자야, 오늘은 너 어때?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냥 그렇게 시작되는 하루. 누구도 내가 어떤 감정인지 묻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내 감정을 묻지 않게 됐다. 내 기분, 내 몸 상태, 내 욕망, 그 모든 건 중요하지 않았다. 밥이 짜면 말없이 물을 더 부었고,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도 아침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였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렀다. 아이들은 시끄럽게 놀고 있었고 나는 겨우 잠든 막내를 안고 안방에 있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요즘 내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아무래도 여자는 아들 낳고 나면 시들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밤에 거울을 봤다. 정말 시들어 있었던 것 같다. 얼굴은 푸석했고 눈 밑은 늘어졌고 웃는 법을 잊어버린 표정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지금 죽지 않았지만 살아있지도 않구나. 남편과는 말이 없었다. 아예 없었다. 결혼 20년쯤 되었을 때 우리 사이엔 TV 소리만 남았다. 저녁 8시 뉴스 소리, 밤 9시 드라마 소리, 밤 10시 반 코 고는 소리. 그 사이에 나는 조용히 그릇을 씻고 조용히 이불을 개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 혼자 누웠다. 침대는 같았지만 우리는 등지고 잤다. 그의 숨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한때는 그 소리에 안정감을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호흡과 무관한 소음이 되어 있었다. 딸들이 하나둘 집을 떠났다. 결혼, 유학, 독립.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말했다. 이제 자유로워졌네. 부럽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자유는 고요한 감옥 같다는 걸. 자유롭지만 말할 사람이 없고, 자유롭지만 날 보고 웃어주는 사람이 없고, 자유롭지만 손 한 번 잡아줄 리가 없는 그런 침묵뿐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있었지만 그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냥 같은 지붕 아래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가끔은 내 존재가 집안의 가구 하나 같았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식탁처럼. 없어지면 어색하겠지만 있다고 감동은 없는 것. 어느 날 밤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지만 누구도 모를 울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없어도 이 집은 돌아가는구나. 그 사실이 처음엔 슬펐고 그 다음엔 무서웠고 마지막엔 체념이 되었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나 없이 살아가는 집의 일부로서 견디며 살았다. 하지만 그 체념은 한 남자의 등장으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은자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심지어 나조차도 내가 얼마나 오래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그런 나에게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한 사람을 데려왔다. 작년 봄이었다. 고향에 계신 언니가 편찮다는 소식을 듣고 30년 만에 고향으로 향했다. 남편에게는 간단히 말했다. 며칠만 있다가 올게요. 그는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래, 다녀와. 그 말에 서운함은 없었다. 이미 수없이 반복된 무관심. 이젠 감정조차 들지 않았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 나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다. 논밭 산, 철길 옆의 작은 마을들. 그 풍경 속에 어릴 적 나의 모습이 흘렀다. 고무줄놀이 하던 골목, 배울가에서
웃던 아이들, 그리고 그 중 하나, 항상 조용히 책을 읽던 소년이 떠올랐다. 한기석, 내가 초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한마디도 제대로 못 나눴지만 늘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이름. 고향 집 앞에 도착하니 언니는 약해 보였지만 큰 병은 아니었다. 며칠간 식사를 챙기고 마당 정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마지막 날 동네를 한 바퀴 돌기로 했다. 예전 집터, 골목, 학교 앞,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멈춰 섰다. 초등학교 정문 앞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짙게 그을린 얼굴, 단정한 셔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혹시 김은자 씨 맞나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는 바로 한기석이었다. 60년 전 그 아이가 그대로 늙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기석 씨 맞죠?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니, 기적 같아요. 우리는 마치 오래된 책장을 열듯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렇게 우리는 60년 만에 다시 만났다. 작은 다방에 들어갔다. 지금은 카페도 많지만 기석 씨가 말하길 여기가 우리 학창시절 다방 자리야. 지금도 있어. 그 말에 괜히 울컥했다. 우리는 따뜻한 커피를 시켜놓고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둘만 알고 있었던 작은 기억들. 그가 말했다. 은자 씨, 지금도 여전히 예쁘네요.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말도 안 돼요. 주름 투성이인데요. 그가 다시 말했다. 내 눈에는 그때 그 은자 씨 그대로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다. 그 누구에게도 들은 적 없던 말. 그 어떤 남자에게도 남편에게조차 들어본 적 없는 말. 그날 밤 고향집 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부끄럽게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그걸 분명히 느꼈다. 잊고 있던 설렘이라는 감정, 여자로서의 숨결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기석 씨와의 만남은 마음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한 줄로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내내 그 손길이 그리웠다. 기석 씨가 커피잔을 건넬 때 스친 손, 학교 앞 골목을 걸으며 내 어깨 옆에 머물던 숨결, 그런 게 얼마나 오랫동안 내 삶에서 사라졌었는지를 나는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2달쯤 지난 어느 날 기석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은자 씨,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요. 시간 괜찮으면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마음이 두근거렸다. 누가 보면 웃을지도 모른다. 그 나이에 뭔 설렘이냐고. 하지만 내 안의 감정은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을 고르고 립스틱을 꺼내어 입술에 발랐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친구 만나러 나가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늘 그랬듯 내 일엔 관심이 없었다. 기석 씨를 만난 건 서울 종로의 조용한 카페였다. 그는 여전히 단정했고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서울 바람은 고향보다 차네요. 그 말에 나도 웃었다. 그 웃음 사이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조차 편안했다. 점심을 함께 먹고 남산을 천천히 걸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오를 즈음 그가 말했다. 천천히 가요.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이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내 손에 닿았다.
그 감촉은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감정의 먼지를 털어냈다. 따뜻했다. 그리고 분명히 나를 여자로 대하는 손길이었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가슴으로 잠을 청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그저 외로움 때문은 아닐까. 30년 동안 외면받은 욕망이 지금 이 사람에게 쏟아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보다 더 크게 다가온 감정은 하나였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감정을 느끼고 설레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짓고 그런 내가 너무 오랜만이었다. 그날 이후 기석 씨는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올라왔다. 나는 가끔 언니가 아프다는 핑계로 고향을 찾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가까워졌다. 은자 씨, 요즘 표정이 참 밝아졌어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부끄럽게 웃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늘 마음 한켠이 먹먹했다. 나는 아직 정식으로 이혼을 말하지 않았다. 남편과의 삶은 형식만 남은 관계였지만 그 끈을 놓는 게 쉽지는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TV를 보며 식사를 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는 이중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걸. 나는 감정을 숨기고 거짓말하고 몰래 만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와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과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나누고 있지 않다. 30년 전 우리는 부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같은 집에 사는 거주자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기석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은자 씨, 다음 주에 서울에 갑니다. 혹시 시간 괜찮을까요? 나는 핑계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좋아요. 그날 봬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벼랑 끝에 선 듯한 두려움이 찾아왔다. 나는 기석 씨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의 말투, 눈빛, 손길, 그리고 그가 불러주는 내 이름. 그런데 나는 아직 아내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음이 정해졌다면 행동도 따라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며칠 뒤 기석 씨와의 만남.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점심을 먹고 함께 강변을 걸었다. 그는 늘처럼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작은 웃음 하나에도 귀 기울였다. 노을이 지던 한강 다리 위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은자 씨, 지금 이 순간이 참 좋아요. 그냥 이렇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 나를 여자로 대하는 따뜻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처음으로 거울을 오래 바라봤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고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더는 감정을 속이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결심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 남편은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무표정한 얼굴, 습관처럼 반응하는 눈빛. 뭔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이혼합시다. 순간 그의 젓가락이 탁 하고 떨어졌다. 식탁 위로 정적이 감돌았다. 뭐라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 우리 이혼하자고요.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미쳤어? 다 늙어서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뭘 그리 유난을 떨어. 나는 숨을 들이켰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지만 이번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30년 넘게 우린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화도, 관심도, 스킨십도. 그래서 뭐, 나이 들면 다 그래. 아니요. 나는 아직 숨 쉬고 싶어요. 그냥 살아있기만 한 게 아니라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살고 싶어요. 그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혹시 다른 남자 생겼어? 바람 핀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을지도 모른다. 창피한 줄 알아. 이른이 넘은 여자가 바람을 피우다니.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나도 인간이에요. 나도 여자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너무 오래 내가 그냥 이 집에 있으니까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깊고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의 해방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했다. 딸에게 말하는 건 남편에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웠다. 남편은 어차피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딸은 내가 평생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두려웠다. 실망시킬까봐, 나쁜 엄마로 보일까봐. 며칠 전 이혼을 이야기한 이후 남편이 먼저 딸에게 전화를 했다. 내 엄마가 갑자기 이혼하겠대. 다 늙어서 바람이라도 피운 건지. 그 말이 어떤 식으로 전달됐을지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그리고 딸이 왔다. 큰 딸 영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얼굴은 걱정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거실에 앉자마자 그녀가 물었다. 엄마, 진짜예요? 아빠 말대로 엄마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나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가 먼저 말했어. 그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아니, 왜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해요? 갑자기는 아니야. 엄마는 정말 오래 전부터 이 생각을 해왔거든.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이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나를 찔렀다. 딸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싶어. 순간 숨이 막혔다. 영미야, 엄마랑 아빠 마지막으로 스킨십한 게 언제였는지 알아?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던 해였어. 그리고 그 이후로 엄마는 그냥 집안 사람이었지. 아내도 여인도 아니었어. 엄마도 사람인데 그렇게 오래 혼자 있었어요? 영미가 물었다. 그 말투에는 놀람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응, 엄마는 항상 참았어. 아이들 키워야 했고, 시댁 눈치 봐야 했고, 그 와중에 엄마 자신은 점점 없어졌어. 근데 왜 지금이에요? 이제 다 컸고, 엄마 혼자서도 잘 지내는데, 혼자는 익숙해졌어. 근데 그게 괜찮은 건 아니더라. 요즘 들어 거울 앞에 서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 그냥 움직이고, 숨 쉬고, 밥 해 먹고, 그게 다야? 영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고개를 들며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다른 사람 있어요? 나는 아주 잠시 머무시다가 차분히 말했다. 응, 있어. 엄마, 고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어. 엄마가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사람이야. 이름도 기억하고 있더라. 영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입술을 꼭 다물고 눈을 바닥에 두었다. 나는 불안했다. 혹시 딸이 나를 버릴까봐, 비난할까봐. 하지만 그 순간 영미가 아주 작게 말했다. 엄마가 그 사람 좋아해요? 나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좋아해. 그리고 그 사람은 엄마 이름을 불러줘. 엄마,
손을 잡아줘. 그 말에 영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그녀의 눈빛 속엔 이해와 연민, 그리고 무너지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엄마, 그동안 엄마가 엄마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엄마도 여자로 살고 싶을 수 있겠다는 생각. 솔직히 저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가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둘이서 소리 죽여 울었다. 내가 딸에게서 처음으로 받은 말.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건 내가 스스로에게 아무리 수백 번 말해도 믿기지 않던 말이었다. 이제 진짜로 나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확신이 생겼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소파 팔걸이엔 여전히 오래전 누군가 흘린 국물 자국이 그대로였다. 창문 틈으로 비치는 오후 햇살은 늘 그랬듯 어딘가 쓸쓸했다. 낡은 시계 바늘은 째깍째깍 시간을 넘기고 있었지만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내 시간이 머물 곳이 아니었다. 며칠 전 나는 혼자 구청 민원실에 갔다. 이혼 신고서를 조용히 내밀었고 창구 직원은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어깨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은 먹먹했다. 40년이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았다. 그 사이 김은자는 자꾸만 뒤로 밀려나 있었고 이제 그 이름으로 돌아가려 한다.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나를 돌려주고 싶었다. 짐을 싸는 날 큰딸 영미가 도와주러 왔다. 이 서랍 속 이건 다 가져갈 거야? 응. 몇 개만 챙길게. 나머진 그냥 두자. 서랍엔 결혼 초기에 남편과 찍었던 사진, 아들 준기의 돌잔치 때 입었던 한복 조각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속으로 작별을 건넸다. 이제 잘 가. 너희도 수고 많았어. 침실 정리를 마치고 영미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진짜 괜찮겠어?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금이 더 숨 쉬는 느낌이야. 이혼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놀라지만 사실 나는 지금이 가장 살아있는 느낌이야. 영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맴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손편지를 하나 썼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우리가 같이 한 시간이 모두 나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 잘 키웠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죠. 이제 각자의 방식대로 남은 시간을 잘 살아갑시다. 건강하세요. 편지는 식탁 위에 조용히 놓였다. 다음 날 아침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내 손이 문고리를 꼭 쥐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다시 안으로 들어갈까봐. 하지만 곧 여기까지다라는 마음이 손을 움직이게 했다. 문은 철컥 소리와 함께 닫혔고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새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짐을 푸는 손길은 부지런했지만 가슴 한켠은 공허했다. 딸들과 함께 있던 지난 며칠 동안은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덜 아프게 느껴졌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갑자기 마음 한가운데가 텅 빈 듯했다. 은자 씨 괜찮아요? 기석 씨가 다가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나는 소리 없이 울었고 그는 가만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말보다 더 깊은 위로였다. 조금 진정되고 나서 기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우리 가까운데 산책 갈래요? 여기 근처에
조용한 공원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공원엔 늦은 봄의 바람이 스치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다. 여기 참 좋네요. 내가 말했다. 나도 처음 왔을 땐 좀 무서웠어요. 혼자 살던 시간도 길었거든요. 그는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고 나는 그 안에서 나의 외로움을 보았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마지막 30년은 그냥 조용했어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아내와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벽이 되더군요. 이야기는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엔 서로의 결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다. 기석 씨가 만들어 준 된장국과 두부조림. 식탁에 앉아 그는 나를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오늘 너무 피곤했죠? 응,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나아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음악을 틀고 거실에 앉았다. 라흐마니노프 좋아하세요? 그가 물었다. 응, 옛날에 라디오에서 자주 들었어요. 그는 작은 스피커를 틀었고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이 방을 감쌌다. 우리는 말없이 음악을 들었다. 그러다 그가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기석 씨가 말했다. 은자 씨, 지금은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돼요. 충분히 그게 위로니까요.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감각. 그것만으로도 너무 따뜻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불을 끄고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오늘은 그저 이 따뜻한 시작만으로도 충분했다. 같이 살기 시작한 첫 주. 서로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기석 씨, 이 수건은 여기에 놓는 게 더 편해요. 아, 나는 세면대 옆에 놓는 게 익숙해서. 작은 생활 습관들이 엇갈릴 때마다 우리는 웃거나 가끔 조심스레 토라졌다. 괜찮아요. 조금씩 맞춰가는 거니까. 이 말은 우리 둘 다 자주 꺼냈고 매번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가장 큰 변화는 혼자였던 시간을 나누는 일이었다. 나는 늘 아침에 창문을 활짝 열었고 기석 씨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어색했지만 곧 그 고요함 속의 배려를 알게 됐다. 어느 저녁 기석 씨가 말했다. 오늘 밤 내 방 말고 우리 방으로 올래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조심스러운 떨림과 진심을 보았다. 응, 나도 그럴게요. 방 안은 조용했다. 그는 라디오를 켜고 은은한 음악을 틀었다. 긴장하지 마요. 오늘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 말이 오히려 내 마음을 풀어줬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조심스레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기댔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런 밤은 처음이라서. 그는 내 손등에 입을 맞추고 살며시 내 등을 감싸 안았다. 서로의 체온이 오래 굶주렸던 마음을 녹였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밤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았다. 정말로 사랑을 나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처음 알 것 같았다. 은자 씨 고마워요.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이제야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다. 아침엔 함께 신문을 넘기고 점심엔 손을 잡고 시장을 보러 나섰다. 작은 수레를 끌며 나란히 걷는 그 순간들이 어느새 우리에게 가장 평범한 행복이 되었다. 오늘 저녁엔 내가 김치찌개 끓여볼게. 그래요. 그럼 나는 계란말이 할게요. 음식 냄새가 가득한 부엌. 양쪽에서 동시에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이것이 노년의 로맨스일 줄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다. 건강도 달라졌다. 기석 씨는 매일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자고 권했고 나는 함께 골반 운동을 따라했다. 운동은 혼자 하면 지루하잖아요. 둘이 하니까 계속 하게 되네. 몸이 가벼워졌고 무릎 통증이 줄었고 얼굴빛이 환해졌다. 무엇보다 기석 씨의 말투 하나하나가 내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다. 은자 씨, 오늘 얼굴빛 너무 예뻐요. 당신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내 마음까지 녹았어요. 예전엔 들을 수 없었던 말들, 그 말들이 내 안에 여자로서의 감각을 깨워주었다. 그와 함께 다닌 여행도 잊을 수 없다. 기차를 타고 정선으로, 버스를 타고 군산으로, 조용한 바닷가의 모래 위를 걸으며 나는 자주 생각했다. 이 사람과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물론 모든 날이 좋기만 하진 않았다. 기석 씨가 감기로 몸살을 앓을 땐 밤새 찜질을 해주고 죽을 끓였고 나 역시 갱년기 후유증으로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릴 때 그는 무심히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 작은 손길이 내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이었다. 어느 날 기석 씨가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기석 씨, 당신 덕분에 나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이제 나는 안다. 나이 든다는 건 무언가를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일이라는 걸. 그가 내 옆에 있기에 나는 오늘도 웃을 수 있고 내일이 기대된다. 당신도 지금 외로운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늦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손이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거라는 걸. 지금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젊은 날엔 몰랐던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건 누군가가 내 온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아주는 그 순간이라는 걸요. 밤이 오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품에 안깁니다. 늦은 사랑은 더 부드럽고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 한켠이 오래 비어 있다면 이 이야기로 작은 온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이야기가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도 당신의 황혼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고맙습니다.